넌 요즘 참 달라졌어.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누구랑은 사람이 다르겠는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법,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영 이상했어요.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감기겠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원래 이런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화장실 가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입원하셔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혈압도 높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였죠. 병실에 누워 있으니 참 외로웠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서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한테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쁜데 무슨 짐을 더 지우겠어요. 그렇게 혼자 버티고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을 겁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용히 들어오는 발소리. 고개를 돌렸더니 웬 사람이 귤한 상자를 들고 서 있더군요. 순자야?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는 5년 전쯤 서울로 이사간 뒤로 가끔 명절에만 연락하던 친구였거든요. 괜찮다더니 얼굴이 왜 이래? 순자는 귤 상자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는 의자를 끌어당겨 제 곁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동네 순이한테 들었어. 내가 입원했다고. 순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2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게다가 순자도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미안해. 괜히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뭐가 미안해. 친구 아파 죽겠다는데 가만히 있어? 순자는 귤을 하나 까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거 달아. 먹어봐. 귤이 입안에서 톡 터지는 순간 제 마음도 같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카톡으로 괜찮아? 빨리 나 이런 메시지들.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들이 제 마음까지는 안 닿더라고요. 그런데 순자는 달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귤 상자 들고 와서 옆에 앉아 있어 준 거예요. 너 점심은 먹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병원 밥 먹었어. 맛없지? 내가 내일 미역국 좀 끓여올게. 에이, 그러지 마. 멀기도 한데. 뭐가 멀어? 나 내일도 올 거야. 그렇게 순자는 제가 퇴원할 때까지 사흘을 계속 병원에 왔습니다. 말은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TV도 보고 병원복도 산책도 함께 다녔죠. 퇴원하는 날 제가 순자한테 물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근데 너 회사는 어떻게 했어? 연차 냈지. 뭐? 아니, 연차를 다 쓰다니. 친구 아파 죽겠다는데 회사가 뭐가 중요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는 괜찮아? 라고 100번 문자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귤 한 상자 들고 와주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와서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나이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도 가끔 순자한테 전화하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때 정말 고마웠어. 그러면 순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또 그 얘기야? 친구 사이에 무슨. 그게 바로 순자예요. 자기가 한 일을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따뜻한 인생이 아닐까요? 젊을 땐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했습니다.
30대, 40대 때만 해도 모임이 일주일에 서너 개는 됐어요. 학교 동창, 동네 친구, 취미 모임, 교회 친구들, 핸드폰 연락처에 이름만 수백 개. 생일 때마다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명절에는 안부 전화에 손이 아플 지경이었죠. 그때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나 친구 많아 하는 게 뭔가 대단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60이 넘어서부터였을까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았어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피곤했습니다. 나만 이런가? 처음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나이 들어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진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부산에 사는 친구라 1년에 딱 한 번, 많아야 2번 만나는 사이였죠. 어머 언니, 얼마만이야? 영희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린 커피숍에 앉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었어요. 우리 작년에도 여기서 봤지? 맞아. 그때도 이 자리였어.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식 얘기, 건강 얘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 그런데 3시간이 3분처럼 흘렀습니다. 헤어질 때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자주는 못 봐도 마음은 늘 함께야. 알지? 그럼 당연하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친구구나. 영희와는 1년에 한 번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되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사이. 반면에 매주 만나는 모임 친구들은 어땠나요? 만날 때마다 조금씩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오늘은 뭐 입고 갈까? 저번에 내가 밥 샀으니 오늘은. 혹시 내 말이 기분 나빴을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묘하게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꼭 자주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옛날 친구 경숙이와도 그래요. 경숙이는 서울에 살아서 자주 못 만납니다. 한 3개월에 한 번 전화로 안부를 물어요. 언니 잘 지내? 딱 그 한마디. 그런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매일 카톡하는 친구들보다 3개월에 한 번 잘 지내? 물어주는 경숙이가 훨씬 더 마음 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무게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친구가 많으면 그냥 좋은 줄만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모든 관계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신경 쓰고 배려하고 맞춰주고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많은 친구보다 편한 친구가 더 중요해요. 자주 만나는 친구보다 마음 맞는 친구가 더 소중하고요. 요즘 제 핸드폰 연락처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30대 때는 300명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50명 정도?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1년에 한 번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한 사람.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딱 5명만 있으면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어느 날 영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이제 자주는 못 만나도 마음만은 늘 함께 있자. 그랬더니 영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진짜 우정 아니야? 나이 들면 자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젊을 땐 친구 수를 세웠다면 나이 들어선 친구의 깊이를 느낍니다.
그게 바로 우정의 법칙이 달라지는 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주 못 만나도 연락 못 해도 그 사람 생각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 친구와는 20년을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이름을 명숙이라고 할게요. 명숙이와 저는 40대 초반에 처음 만났어요. 아이들 유치원이 같아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처음엔 그냥 학부모 모임에서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명숙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애랑 우리 애랑 친하대요. 한번 같이 밥 먹을래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명숙이는 참 좋은 친구였어요. 제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이었고, 속상한 일 있으면 밤새 전화로 얘기 들어주던 사람이었죠. 저도 명숙이한테 그랬고요. 명숙이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3일 밤을 함께 지샜습니다. 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명숙이는 그때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우린 정말 자주 만났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일주일에 3번은 커피숍에서 만났죠. 서로 집안일까지 다 알고 지냈어요. 명숙이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날도 알고 제 큰딸이 시험 몇 점 받았는지도 알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친구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명숙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요즘 바빠서라는 말이 많아졌고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라는 대답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명숙이도 나이 들면서 챙겨야 할 게 많아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참았어요.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랜만에 명숙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제가 요즘 힘든 일을 털어놨어요. 명숙아, 나 요즘 잠이 안 와. 밤만 되면 이것저것 생각나서 뒤척이고. 그랬더니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민해졌다고? 응. 전에는 안 그랬잖아. 요즘 뭔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명숙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농담처럼 가볍게. 그런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민해졌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찔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처음엔 제 탓을 했어요. 나이 들면서 성격이 까칠해진 건 아닌가. 명숙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계속 아팠습니다. 왜 아팠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명숙이는 제가 왜 잠을 못 자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힘든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예민해졌다고만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명숙이의 그 말은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귀찮아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너 요즘 좀 피곤하게 구네. 그만 좀 해. 속뜻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사이인데 이제는 제 힘든 얘기가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 된 거죠. 그 후로 명숙이한테 연락을 끊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않게 됐습니다. 요즘 어때?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겉으로만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죠. 한동안 서운했습니다. 20년이나 함께 했는데 이렇게 멀어지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명숙이는 나한테 그 정도였구나.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오래 알았다고, 자주 만났다고, 그게 진짜 친구는 아니라는 걸.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 있어? 라고 먼저 물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말이 귀찮은 게 아니라 내 아픔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였습니다. 명숙이와의 인연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20년 동안 함께 웃었던 순간들은 진짜였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알아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걸. 어떤 인연은 평생 가고 어떤 인연은 여기까지만 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슬프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명숙이 생각이 나면 이렇게 중얼거려요.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어. 고마웠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평생 갈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낯설어진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는 조금 멀리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진짜 친구는 따로 있으니까요. 65살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이 나이에 유튜브라니.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컴퓨터도 서툴고 영상 만드는 것도 낯설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야기 재밌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는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클릭 한번 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죠. 이거 맞나? 제대로 올라간 건가? 손자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며칠 후 조회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10명. 별거 아닌 숫자였지만 제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는구나. 신기하고 뿌듯하고 설렜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평소에 제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주던 사람들이니까요. 모임에 나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요즘 유튜브 시작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언니가 유튜브를? 그 나이에 그런 걸 해서 뭐해?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그래도 돈은 되나? 언니 괜히 힘들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큰둥하고 부정적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들떠서 그런가? 괜히 자랑한 건가?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사실 친구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 나이에 유튜브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랜 친구 정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는 시골에 살아서 자주 못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언니, 나 어제 언니 유튜브 봤어. 너 어떻게 알았어? 순이한테 들었지. 근데 언니, 또 뭐라고 할까?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하다. 응? 나는 그런 용기도 없거든.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언니는 65살에 그걸 해냈잖아. 정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사실 하고 싶은 거 많아.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악기도 배워보고 싶고. 근데 맨날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면서 포기했거든.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근데 언니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니한테 용기 배우고 싶어? 진짜로.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희야, 언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나는 언니가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의 말 한마디가 그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다 이겨냈어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자 5000명이 넘었어요. 그때마다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이 정희였습니다. 언니 축하해. 내가 다 뿌듯하다. 정희는 제 작은 성과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반면에 처음에 시큰둥했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어머, 언니 대박 났네 하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축하보다는 신기함, 기쁨보다는 질투, 미묘하지만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성공했을 때 축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시작할 때부터 응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내 용기를 칭찬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였습니다. 요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정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럼 정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할 수 있어. 나는 언니 믿어.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제가 정희한테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정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희야,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서로의 응원단이 되어줍니다.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질투하는 친구보다 박수 쳐주는 친구가 훨씬 귀하다는 것. 내 기쁨을 시샘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꼭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너 정말 대단해. 나도 내 용기 배우고 싶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동창 모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쭉 이어온 모임이었죠. 그런데 그 모임에 유독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미경이라고 할게요. 미경이는 늘 은근히 저를 낮추는 말을 했어요. 아, 언니는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잘하는 편이지 뭐. 언니는 욕심이 없어서 좋겠어. 나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탈이야. 언니 옷 스타일은 참 편해 보여. 나는 그렇게는 못 입겠더라. 듣고 나면 뭔가 칭찬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이라는 말, 욕심이 없다는 말, 편해 보인다는 말, 겉으로는 칭찬인데 속으로는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미경이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 그렇게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미경이는 은근슬쩍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언니는 편하게 사니까 좋겠어. 언니는 기대치가 낮아서 행복하겠다. 우리 언니는 순박해서 좋아. 듣고 나면 괜히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모자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면 자꾸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기대치가 낮은 걸까? 내가 욕심이 없는 걸까? 나는 편하게만 사는 걸까? 아니었어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다만 미경이처럼 과시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왜 미경이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미경이는 자기가 우위에 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낮춰야 자기가 높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늘 저를 타깃으로 삼았던 거죠. 어느 날 모임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새로운 취미 배우고 있어. 수채화인데 참 재밌더라. 그랬더니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언니가 그림을? 언니 나이에 새로 배우기 힘들 텐데 대단하네. 또 그 말투였습니다. 언니 나이에라는 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하겠구나. 30년을 알고 지냈지만 미경이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자. 다음 달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처음엔 사람들이 전화했어요. 언니,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아니, 요즘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미경이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몇몇 친구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우리 30년 넘게 만났잖아. 언니 없으니까 허전해. 미안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경이 한 명 때문에 모임 갈 때마다 긴장하고 집에 와서도 상처받고 그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모임을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제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나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지 작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걸. 섭섭해하는 친구들한테는 따로 연락했습니다. 미안해. 그 모임은 이제 안 나갈 것 같아. 대신 우리 둘이 가끔 만나자. 그렇게 진짜 좋은 친구들과는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미경이는 없지만 오히려 더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운 교훈이 있어요.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현명합니다. 오래 알았다고, 자주 만났다고, 그게 의무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나쁜 사람,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용기가 필요하지만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나이 들어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친구 선영이와는 50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요. 선영이는 참 좋은 친구였어요. 밝고 재미있고 의리도 있고 젊을 땐 정말 많이 웃고 다녔던 사이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선영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선영이의 반응이 미묘했어요. 그래, 잘 됐네. 말은 축하인데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오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번 더 겹치니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손자 자랑을 하면 선영이는 자기 손자 자랑으로 맞받았고, 제가 여행 다녀온 얘기를 하면 선영이는 자기는 더 좋은 곳 다녀왔다고 했어요. 제가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면 선영이는 자기는 의사한테 칭찬받았다고 했고요. 늘 비교하고 늘 경쟁하고 그게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구독자도 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어느 날 선영이가 제게 전화했어요. 야, 너 요즘 잘 나가더라. 유튜브 대박 났다면서?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나도 좀 자극받았어. 솔직히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극받았다는 말. 축하가 아니라 질투였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영이도 끊어야 하나? 앞서 말했던 미경이처럼 선영이도 정리해야 하는 걸까? 50년 우정이지만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과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이는 미경이와 다르지 않나? 미경이는 저를 무시했어요. 은근히 깎아내리고 작게 만들었죠. 그런데 선영이는 달랐습니다. 질투는 했지만 제 뒤에서 나쁜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리 친구 대단해하고 자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선영이가 가장 먼저 달려왔던 기억도 났어요. 몇 년 전 제가 남편과 크게 싸워서 밤새 울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2시에 선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선영아, 나 너무 힘들어. 선영이는 잠결에도 지금 갈게 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날 밤을 함께 지새우며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런 선영이었습니다. 질투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 사람. 부러워하지만 해코지는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생각했어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겠다. 대신 거리를 조금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한 달에 2번 만나던 걸 2~3달에 1번으로 줄였죠. 그리고 제 좋은 소식은 선영이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하되 굳이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선영이도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으니까 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선영이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야, 나 요즘 뭐 하나 시작했어. 너 보고 자극받아서. 뭔데? 사진 배우기로 했어. 너처럼 뭔가 해보고 싶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질투가 선영이한테 나쁜 영향만 준 건 아니었구나.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선영이도 뭔가 도전하게 만들었구나. 잘했다. 사진 재밌을 거야. 응. 근데 너무 어렵네. 하. 그날 통화는 편안했어요. 예전처럼 경쟁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질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질투는 때로는 미움이 아니라 관심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어요. 선영이는 저를 질투했지만 그건 제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 부러움이 선영이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만약 제가 선영이를 완전히 끊었다면 50년 우정이 그냥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거리를 조정하니까 우정은 계속 이어지면서도 서로 편해졌어요. 모든 불편한 관계를 다 끊을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리만 조정하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아니면 그냥 부러워하는지, 나를 해치려는지 아니면 그냥 힘들어하는지, 그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선영이는 후자였어요.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힘든 거였죠. 그래서 저는 선영이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50년 우정을 지켜가고 있어요. 완벽한 친구는 없습니다. 질투도 하고 실수도 하고 서운하게도 하죠. 그래도 근본이 나쁘지 않다면 완전히 끊기보다는 거리를 조정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나이 들어서 배운 관계의 지혜입니다.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요. 젊을 땐 몰랐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오래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대화 후 기분이 답이다. 딱 이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 경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다가 마주쳤죠. 어머 언니, 차 한잔 할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경희는 말이 참 많았어요.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했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들이 돈을 안 준다는 얘기, 친구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얘기. 1시간 내내 경희의 불평불만만 들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맞장구만 쳤어요. 그래, 힘들겠다. 아이고, 속상하겠네. 경희는 제 얘기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아? 그런 질문 하나 없었어요. 1시간 반을 그렇게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온몸이 축 늘어지더라고요. 아, 피곤해. 이상했어요. 그냥 앉아서 차만 마셨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리고 마음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경희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만나고 나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머리는 멍하고 마음은 무겁고 기운은 다 빠지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에너지를 다 빨아간 거구나. 경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고의로 저를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경희와 있으면 제 에너지가 소모됐습니다. 경희의 부정적인 말들, 끝없는 불평불만, 일방적인 대화. 그게 저를 지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한 후 내 기분은 어떨까? 신기하게도 패턴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집에 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고 내일이 기대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집에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혼자 있고 싶고 순자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했어요. 정의를 만나고 나면 용기가 났고요. 하지만 경희를 만나고 나면 피곤했죠. 그때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만나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거리를 두자. 간단하지만 명확한 기준이었어요. 그 후로 경희한테 연락이 오면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처음엔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이기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남은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감정도 쉽게 소모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했어요. 나를 채워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맞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외모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기분이 어떤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함께 있으면 괜히 피곤해지고 대화 후엔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그게 바로 신호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해가 된다.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아무리 자주 만났어도 그 사람이 나를 소모시킨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짐입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압니다.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대화 후 당신의 기분, 그게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만난 사람들 중에
누구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았고, 누구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걸 잘 관찰하세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나이 들어서 배운 가장 큰 지혜. 내 기분을 믿어라. 그게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70이 넘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생 좋은 친구를 찾아 헤맸는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더라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답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많이 섭섭해했어요. 왜 아무도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을까? 왜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친구가 없을까? 늘 받기만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친구들한테 뭘 해줬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 생일을 챙긴 적이 있나? 친구한테 먼저 연락한 적이 있나? 친구가 힘들 때 달려간 적이 있나? 부끄럽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한테 소홀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들 생일을 달력에 다 적어 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생일 일주일 전에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순자 생일 11월 15일, 영의 생일 12월 3일, 정의 생일 1월 20일. 알람이 울리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다음 주 내 생일이네. 우리 밥 한번 먹자.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언니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우리 몇 년 친군데. 사실 전에는 기억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달력에 다 적어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구한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정희야, 잘 지내? 오늘 날씨 춥네. 딱 한 줄. 그게 다였지만 친구들은 좋아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생각해줘서. 그리고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조건 찾아갔어요. 예전 같으면 빨리 나아하고 문자만 보냈을 텐데 이제는 직접 갔습니다. 귤 한 상자라도 들고 얼굴이라도 보러. 순자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베풀기 시작하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오늘 시간 있어? 차 한잔 하러 나와. 언니, 이거 맛있어서 샀는데 나눠 먹으려고. 예전에는 제가 서운해했던 것들을 이제는 친구들이 먼저 해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거울이라는 것. 내가 먼저 관심을 주면 상대방도 관심을 돌려줍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물으면 상대방도 안부를 물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손을 잡아줍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늘 받기만 바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하나 실천한 게 있어요. 용서하기였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상처 줬던 친구들, 서운했던 일들, 그걸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명숙이가 예민해졌다고 말했던 것도, 선영이가 질투했던 것도, 미경이가 저를 무시했던 것도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열으니까 상대방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끝까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거리를 두는 게 나은 사람도 있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먼저 노력했다는 것.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어요. 요즘은 거울 앞에 서면 제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였나? 친구한테 먼저 안부를 물었나?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나?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줬나? 그렇게 하나씩 점검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은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순자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더 따뜻해졌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느끼는구나. 그게 참 뿌듯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하늘이 주는 복이라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건 내가 만드는 복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복이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걸요. 나이 들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 것. 그게 제 인생 후반전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친구를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세요.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 먼저 생일을 챙겨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곁에 진짜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 깨닫는 우정의 비밀입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주세요. 그게 진짜 친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요양원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권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사는 곳이 아니라 보내지는 곳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말했습니다. 요양원 말고 월 1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어? 하지만 지금 저는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곳, 돌봄을 받지만 존중받는 곳.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새벽 5시 반,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안 맞췄는데 습관처럼 눈이 떠요.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 하더군요. 잠이 필요한 나이에 잠이 안 오고 할 일 없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요. 천장을 보다가 옆을 봤습니다. 아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 한쪽만 씁니다. 반쪽은 그냥 비워둡니다. 치울 용기가 안 나서요. 커튼을 열었더니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창밖엔 벌써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더군요. 저만 여기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우유 1팩. 안에 있을 때는 반찬이 5가지는 있었는데 이젠 뭘 해 먹을지도 모르겠고 만들어도 혼자 먹다가 버리게 되니까요. 계란 하나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삶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 붓고 계란 넣고 불 켜고 10분 뒤에 다시 오면 되니까요. 그 10분 동안 뭘 할까요? 고민하다가 그냥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엔 의자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앉고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계란을 건져서 찬물에 식혔습니다. 껍질 까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누구 먹으라고 까고 있나? 나 먹으라고 까는 건데 뭔가 슬프더군요. 식탁에 앉아서 계란 하나 먹고 김치 몇 조각 먹고 물 1컵 마셨습니다. 5분이면 끝나는 아침입니다. 설거지도 금방입니다. 접시 하나, 젓가락 하나, 컵 하나. 예전엔 아내가 투덜거렸습니다.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지.
왜 이렇게 싸하나? 지금은 쌓을 그릇도 없습니다. 다 합쳐도 한 손에 들어갑니다.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겨우 6시 10분입니다. 점심까지 6시간, 저녁까지 12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TV를 켰습니다. 사실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좋아서 켜놓는 겁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리면 집이 덜 텅 빈 것 같아서요. 한 달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TV 보다가 혼자 웃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뭔가 웃긴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웃고 나니까 집안이 더 조용하더군요. 웃음소리가 끝나고 나면 고요함만 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웃음도 혼자 웃으면 외롭구나. 휴대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하나 왔네요. 기대하며 눌렀더니 스팸 문자였습니다. 대출 필요하세요? 문자함을 열어봤습니다. 아들한테 온 문자는 일주일 전이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아들도 바쁜 거 압니다. 그래서 저도 문자 안 보냅니다. 괜히 짐 되는 것 같아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습니다. 저 고양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더군요. 저보다 규칙적인 삶을 사네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사나? 밥 먹고, TV 보고, 잠자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라면도 마음대로 끓여 먹고, 설거지 미뤄도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편함이 계속되면요. 외로움이 되더군요. 대구의 여름밤처럼 숨 막히는 외로움. 누군가 밥 먹었어? 물어봐 주는 것. 누군가 제 웃음소리를 듣고 같이 웃어주는 것.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해 주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창밖에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햇살도 들어오고 시간도 그럭저럭 갑니다. 점심때는 밥 먹고 오후에는 TV 보고 가끔 산책도 나갑니다. 낮은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해가 지면 집 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창밖이 어두워지면서 집 안도 어두워집니다. 불을 켜도 왠지 어둡게 느껴져요. 밝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저녁 6시쯤 되면 슬슬 불안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밤이 오는구나. 밥을 먹어야 하는데 뭘 먹을지 고민됩니다. 라면을 끓일까, 빵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안 먹을까. 결국 편의점에 갑니다. 도시락 하나 사서 집에 와서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삑 소리 나면 꺼내서 먹습니다. 맛은 없지만 배는 채워집니다. 설거지할 것도 없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이니까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슬픕니다. 8시쯤 되면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보는데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드라마에서 누가 우는데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9시, 10시. 시간은 가는데 잠은 안 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낮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몸은 안 피곤한데 마음만 피곤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신문이 문 앞에 쌓여 있는 걸 보고 관리사무소에서 문을 열었대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밤마다 무서워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뒤로 습관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침대 옆에 둡니다. 충전기에 꽂아놓고
화면이 보이게 놓아둡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밤중에 뭔가 이상하면 바로 전화할 수 있게요. 누구한테 전화하냐고요? 119요. 아들한테는 전화 못합니다. 한밤중에 깨우는 게 미안해서요. 현관불도 켜놓습니다. 밤새도록요. 전기세 아깝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켜놓습니다. 혹시 밤에 쓰러져서 119가 오면 불 켜져 있어야 빨리 찾을 것 같아서요. TV도 틀어놓습니다. 소리 작게 해서요. 완전히 조용하면 무섭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려야 잠이 오더군요.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데 이불 속에 누우면 또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혼자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사는 건가? 버티는 건가? 천장을 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어둠만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도 합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면 아들이 달려올까? 아마 회사 일 마무리하고 아이들 재우고 그러고 나서 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쯤? 아니, 연락이 안 되면 그날 밤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아들 잘못이 아닙니다. 아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부모님보다 회사 일이 아이들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슬픕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아직도 잠이 안 옵니다. 옆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문 닫는 소리, 발소리, 물 내리는 소리. 누군가 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위로가 됩니다. 나 혼자만 깨어 있는 건 아니구나. 12시쯤 되면 옆집도 조용해집니다. 다들 잠드나 봅니다. 저만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TV에서 심야 영화가 나옵니다. 뭔지도 모르고 봅니다. 눈만 뜨고 있을 뿐입니다. 1시, 2시. 그렇게 시간이 갑니다. 새벽 3시쯤 되면 그제야 눈이 감깁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포기해서입니다. 그래, 오늘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잠듭니다. 얕은 잠으로요. 언제든 깰 준비를 하면서요. 아침이 되면 다시 눈이 떠집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안도하면서도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무겁습니다. 이게 혼자 사는 밤입니다. 낮에는 견딜만한데 밤은 견디기 힘듭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혼자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해도 그냥 숨소리만 들려도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제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주말에 오겠다고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오기 힘든데 오겠다니 고맙죠. 토요일 오후 아들이 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 들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을 둘러봅니다. 뭔가 체크하듯이요.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아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한숨을 쉽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냉장고 열어볼 때부터 예상했어요. 그래도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난 아직 혼자 살만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아들이 입을 다뭅니다. 더 말하면 제가 화낼까봐 그러는 거겠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TV 소리만 배경에 깔립니다. 아들도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실 처음 듣는 제안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딸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요양원이 싫어서요. 몇 년 전 친구 병문안 갔을 때 요양원을 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시설도 좋았고요. 하지만 뭔가 차가웠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방마다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TV만 보고 계시거나 천장만 보고 계시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웃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메뉴로 조용히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누구 하나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고 일어나고 방으로 돌아가고 그게 삶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돌봄은 받겠죠. 아프면 간호사가 오고 약도 제때 먹고 식사도 거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제 이름 대신 305호 어르신으로 불리고 제 취향 대신 정해진 식단을 먹고 제 하루 대신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 그건 사는 게 아니라 보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입니다. 요양원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고 싶습니다. 보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아들 말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걸요.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는 것도요. 밤에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요양원은 싫은데 혼자는 불안하고 며칠 전엔 현관 앞에서 어지러웠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무서웠어요. 지금 쓰러지면 어쩌지? 벽을 잡고 버텼습니다. 다행히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뒤로 밤마다 불안합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쓰러져 있을까봐, 3일 뒤에 발견될까봐. 그게 무섭겠죠? 자식으로서 당연한 걱정입니다. 저도 부모님 계실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요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순간 저는 제가 아니게 될 것 같았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 조심스럽게 권유하던 목소리,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도 힘들겠죠. 아버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회사 일도 바쁜데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아버지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저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도 안심시키고 저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요양원 생각, 아들 걱정, 혼자 사는 불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아래층 김 씨가 올라왔습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손에 귤 한 봉지 들고 서 있더군요. 거실에 앉아서 귤 까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동네 소식, 건강 얘기. 그러다가 김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 처남이 최근에 어디 들어갔는데 괜찮다고요. 어디요? 혼자 살 수 있는 주택인데 월세가 1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만 원? 그게 말이 돼? 김 씨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 보여줬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요양원이 아니래요. 작은 아파트 같은 건데 혼자 살 수 있답니다. 안전장치도 다 돼 있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텃밭도 있고 같이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있대요. 처남이 거기 들어간 지 석 달 됐는데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다고 하더랍니다.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다? 그게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월세는 10만 원 내외. 65세 이상이고 집 없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양원은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라고 들었는데 월 10만 원이라니. 김 씨는 상세한 건 모르겠다며 LH 지사 가서 상담받아 보라고 권했습니다. 형님 한번 알아보세요. 요양원 말고 이런 선택지도 있잖아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말고 이런 선택지도 있다. 김 씨가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받아 적은 메모를 보면서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 10만 원.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곳.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김 씨 처남이 실제로 살고 있다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였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니, 먹는지 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머릿속은 온통 그 주택 생각뿐이었습니다. 월 10만 원이면 제 기초연금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도 아내가 남긴 예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곳이 있을까요?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은 곳. 요양원처럼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제 방에서 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곳. 상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열고 작은 부엌에서 밥 해 먹고 텃밭 나가서 상추 따고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인사 나누고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대감이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또 똑같은 하루가 올 거라는 게 무서웠어요. 요양원 생각할 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거기 가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주택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이유로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대돼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뭔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 LH 지사 가봐야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제가 조건이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대기자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혹시 김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하지만 그래도요. 알아보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깬 겁니다. 설렜나 봅니다. 씻고 아침 먹고 시계를 봤더니 겨우 6시. LH 지사는 9시에 열립니다. 3시간이나 남았더군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검색해봤어요. 진짜 있더군요. 정부에서 만든 거래요. 사진도 봤습니다. 깨끗한 건물, 작은 방, 공동 텃밭. 사진만 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댓글도 읽어봤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데 괜찮아요. 월세 부담 없어서 좋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그 글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8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조금 일찍 가는 거였지만 집에 더 있으면 너무 초조할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LH 지사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들어갈 수 있다면, 만약 정말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저는 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돼서가 아니라 떨려서였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9시가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안내 데스크가 보이고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1번. 업무 시작 직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축축했어요. 긴장됐습니다. 내가 조건이 될까?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어쩌지?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벌써 2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2년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년을 기다릴 만큼 좋은 곳이라는 뜻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겠어요? 한번 고객님, 일어서서 상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그거 알아보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집도 없어요.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소득은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된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월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만 원에서 12만 원 선.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건 36제곱미터 정도의 원룸형이고 월세는 10만 원 내외가 될 거래요. 10만 원. 제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정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나왔습니다. 직원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지역별로 대기자가 있어서 정확한 입주 시기는 신청 후에 안내드릴 수 있어요. 대기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고 일반 신청자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립니다. 2년. 긴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지금도 혼자 살고 있는데 2년 더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직원이 말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연락이 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일반 신청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줬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 인터넷 사용 가능하세요? 아들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직원이 안내 책자를 건네줬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다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책자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오늘 바로 신청하시겠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직원이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일단 신청 접수부터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럼 오늘 신청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떨림이었어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입력을 도와줬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접수 완료되셨어요. 접수증 드릴게요. 직원이 건네준 종이 한 장. 거기에 제 이름과 접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락 기다려주세요.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LH 지사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손에는 접수증과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접수증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신청했구나. 정말 기회가 생긴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희망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접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말고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곳, 돌봄을 받지만 존중받을 수 있는 곳, 그곳에 갈 수 있다면 제 노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오늘 좋은 데 알아봤다. 그날이 왔습니다. 입주 날짜가 적힌 문자를 받은 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반 신청자는 1년에서 2년 기다린다고 했는데 8개월 만에 연락이 왔거든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이불 하나, 작은 박스 2개. 그게 제 전부였어요.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요양원 갈 때처럼 무거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괜찮아. 좋은 곳이라더라.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오래되지도 새 것도 아닌 단정한 건물. 현관 앞에는 자동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윙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로비는 환했습니다. 천장에 밝은 조명이 켜져 있고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안전 손잡이가 붙어 있고 구석에는 비상벨도 보였어요. 게시판에는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텃밭 가꾸기 모임, 건강체조 교실, 이달의 생일 잔치.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관리 직원이 나와서 짐을 받아들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 방은 304호예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304호. 제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는 작은 텃밭이 보였어요. 방 한쪽에는 작은 싱크대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전기레인지도 있고 찬장도 있었어요. 높이가 딱 맞았습니다. 허리 굽히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침대는 일반 침대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일어나기 편하게 높이를 조절한 거래요. 침대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색 잎사귀가 방에 생기를 주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문턱이 없었어요. 변기 양쪽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샤워 부스에는 접이식 의자도 있었어요. 아, 여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집이구나.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 걸고 이불 펴고 작은 물건들 정리하고 금방 끝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 문 여는 소리, 사람이 살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1층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된장국 끓는 구수한 향, 갓 지은 밥 냄새, 오랜만에 맡는 집밥 냄새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사실 배보다 마음이 고팠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 먹고 싶었거든요.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4인용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두세 분씩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디에 앉을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한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손짓하셨습니다. 여기 오라고요. 새로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식사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밥 먹었냐고 물어본 게요.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드세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위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텐데 며칠 지나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래층에서는 어르신들 이야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TV 보는 소리,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게는 삶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요양원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정막과는 달랐어요. 여기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혼자 있다는 두려움 대신 옆방에도 사람이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만약 밤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비상벨만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할 사람들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곳의 리듬이 서서히 몸에 익어갔어요. 아침이면 알람 없이 눈이 떠집니다. 예전처럼 새벽 5시 반에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아래층 텃밭에서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 주는 소리, 호미 긁는 소리, 그 소리가 들려요.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7시 반이 되면 1층 문화실로 내려갑니다. 건강체조 시간이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몸 움직이는 게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지만 그게 좋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눈다는 것. 체조는 간단합니다. 목 돌리기, 어깨 풀기, 다리 들어 올리기. 무리하지 않는 동작들이에요. 하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체조가 끝나면 각자 방으로 돌아가 아침을 먹습니다. 저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해결해요. 가끔은 1층 식당에서 함께 먹기도 합니다. 어제는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혼자 먹는 토스트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1층 건강관리실에 들릅니다. 혈압을 재는 겁니다. 자동 혈압계에 팔을 넣고 삑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옆에는 다른 어르신도 앉아 계세요. 오늘은 혈압이 좀 높네요. 저는 괜찮네요. 이런 사소한 대화가 오갑니다. 그게 좋아요. 10시쯤 되면 텃밭에 나갑니다. 겨울이라 작물은 많지 않지만 쪽파랑 시금치가 자라고 있어요. 햇볕 아래서 흙을 만집니다. 호미로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손에 흙냄새가 묻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옆에서 텃밭 가꾸시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봄 되면 뭐 심을까요? 고추 어때요? 좋죠. 상추도 심고요. 내년 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신기했어요. 예전엔 내일도 두려웠는데 이제는 내년 봄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점심은 각자 해결합니다. 저는 간단히 라면 끓여 먹거나 빵 사다 먹어요. 혼자 먹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오후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에서 쉬거나 1층 로비에 내려가요. 로비에는 늘 어르신 몇 분이 계십니다. 신문 보시거나 바둑 두시거나 그냥 앉아서 이야기 나누시거나 저도 그 옆에 앉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공동 식당에 갑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요. 같은 테이블에 앉는 분들이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 없이도 자리를 비워줍니다. 오늘 반찬 괜찮네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짧은 대화지만 그게 제 하루를 채웁니다.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과 마주쳤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304호 어르신,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순간 뜨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나? 방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주름도 덜 깊어 보였어요.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밤이 되면 방에 누워 창문을 봅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어와요.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사람들 소리가 들립니다. TV 소리, 전화 통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저를 안심시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이 안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요양원 생각할 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거기 가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돌봄을 받지만 존중받습니다. 제 방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텃밭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식당에서 함께 밥 먹고, 복도에서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고. 그게 제 하루입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쉬웠지만 혼자 살아내는 건 어려웠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기대며 사는 존재라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곳을 좋아했을 거예요. 함께 텃밭 가꾸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었을 텐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시 웃고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누군가와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눌 겁니다. 체조도 하고, 텃밭도 가고, 밥도 함께 먹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다. 저는 요양원 말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월 10만 원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요. 혹시 저처럼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신 분, 요양원은 가기 싫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이하면 되고요.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월세는 10만 원 내외입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순위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자는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LH 청약센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LH 지사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노후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선택지도 있더군요. 저는 지금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돌봄을 받지만 존중받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아질 겁니다.